부모님께서 제게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은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쉽게 흔들리고 남들의 말에 혹해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을 보면서 일단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고, 후기를 조작하여 올리는 아르바이트 체계에 속아 가격이 비싼 상품을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의 말 한마디에 휩쓸리며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방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말이죠. 그 사건의 계기로 인해 제 우유다함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분수를 잘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식하고 파렴치하고 저의 인생을 지들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려고 했던 인간들을 제대로 혼쭐낸 이야기를 가감없이 말이죠. 제가 아마 순한 연애를 하고 있다가 그 망할 인간들에게 발목이 잡히게 된 순간은 그날부터 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 차가 되어가던 어느 날 뜬금없이 예비 신랑이 저에게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커플이 평소 뚜벅이, 그러니까 차가 없어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었고 때문에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번거로워서 보통은 데이트 장소 앞에서만 나무랬어요. 어느 날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니까 별 생각 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제 앞에 멈추더니 빵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속으로 졌던 놈이 예의도 없이 길에서 크락션을 울려서 간 떨어지게 하나 하고 슬그머니 쳐다보고 있는데 차문이 열리더라고요. 자기야, 나야 나. 어서 타 어때? 이러니까 되게 야타족 같지 않아요. 멋있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차를 끌고 온 것도 놀라웠는데 끌고 온 차가 초등학생들도 로고만 봐도 어떤 것인지 안다는 외제차였어요. 이름만 봐도 헉소리 아니 억소리가 난다는 차를 끌고 왔으니 당연히 제가 놀라서 차에 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외관을 슬금슬금 구경했다가 렌트카도 아닌 것 같고 당당하게 끌고 온 차를 자랑하는 걸 보니 자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았지만 예비 신랑의 수입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샀을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너무 오래 세워둘 수 없어 차를 타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았다. 아니야, 이 차는 뭐야? 친구 차를 빌려왔어. 갑자기 차를 끌고 와서 놀랐어. 그래서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온 것이었군. 어쪽팔리게 내가 친구 차를 왜 빌려왔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 차 내 차야. 마이카. 자기 놀래켜 주려고 차를 선택한 건데 비밀로 했었지. 차가 나와서 시승시켜 주려고 왔어. 어때? 차 진짜 이뻐. 내부 디자인도 기가 막히잖아. 놀랐지? 자기가 돈 주고 산 차라고 아님?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외제차를? 덜컥 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미쳤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걱정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우리는 아이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대로 2년 3년 만나다 보면 결혼도 할 거야. 미리 준비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각자 돈을 모아보자고 하면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자금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결혼자금을 명목으로 모은 돈이 없었으니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자금을 각자 모아두기로 약속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외제 차를 사버리면서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당연한 지사 아니겠냐고.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뭐 빚내서 차를 샀겠어.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크게 한번 사버렸어.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은 나와 데이트 때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불편해서 자동차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자동차 한 대를 사면 10년 이상은 탈 수 있으니까 남편이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차를 한 번 사면 오랫동안 탈 텐데 결혼해도 차 한 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았어요.
신랑은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전 시즌과 그 전 시즌까지 4번의 의상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뒀대요. 그로 인해 매출이 상당히 증가해서 회사 사장이 성과금을 연봉보다 훨씬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시즌부터 예비 신랑이 사장에게 옷을 계속해서 만들었대요. 성과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말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선택할 정도로 성과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좋아. 성과금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차 하나 구입했다고 해도 이렇게 비싼 차까지 선택해도 되는 건지 성과금을 전부 소비하면 어떡하나 고민이었죠. 아, 괜찮다고 하니까 이번에 차를 산다면 딱 이름 값이 있는 차를 사야겠죠. 누가 봐도 로고만 띄우는 차를 구매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바라보겠죠. 기가 매해지는데요. 예비 신랑은 철없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 차를 타고 데이트하러 평안도 가고 남한산성도 가고 강원도로 여행도 다녀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째지게 좋았어요. 외제차는 기능보다는 타는 느낌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않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줄 서 있는 음식점 같은 곳에 가서 딱 주차를 하고 내리면 사람들이 저희 커플을 쳐다보는데 의식이 생겨지고 돈 많은 것 같은 기분도 나고 뭔가 부러워하는 그 눈썰미를 느끼는데 저도 모르게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온 행사를 한 번 더 정리도 하게 되고 그때는 뭐. 저도 속빈을 강조하지요. 아휴, 누구 탓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비 신랑을 위해 차를 운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운전을 하겠다는 저를 매마라도 말리고 싶네요. 정말 제 인생을 다 털어서라도 맞고 싶어요. 제가 면허를 따고 차도 없고 길거리에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장롱 면에만 냅두고 차를 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는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재수가 없는 기집애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털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제가 그 기집애게 저만 보면 괜히 시비를 털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더니 끝내 그 기집애게 승부하여야 하는 거구나 생각하며 그 기집애게 코 한 번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고 결심하며 열심히 사는데 그 기집이라는 사람이 글쎄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각한 기분으로 의사와 결혼한다는데 그게 속이 환한 거라고요. 정식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동기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예비 신랑의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었어요. 정이 될 줄 알아요. 그 기집이라는 사람도 글쎄 이번에 결혼한다고 했다고 청첩장을 같이 보냈더라고요. 돌릴 대로 내 속이 부글부글해져라. 걔가 대학 다닐 때 나를 엄청나게 무시했던 거 기억하니? 잘난 척을 얼마나 했는데도 한 번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자기 차 좀 빌리면 안 돼? 맨날 명품백 들고 오면서 너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랬었던 그 동기가 생각나. 아, 내가 차 빌려줄게. 가서 당당하게 외제차 타고 다녀. 라고 했어. 예비 신랑은 날 위해 차를 빌려줄 거라며 했고 나는 운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청첩장 모임 전에 새벽마다 예비 신랑의 차로 운전 연수를 했어. 장롱 면허는 있지만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무서웠는데 예비 신랑이 옆에 앉아 끝까지 화도 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모습이 생각난다.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청첩장 모임에 가서 당당하게 주차를 맡기는 상상을 해가며 모임했어. 사건이 발생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날이 도래하자마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5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펑하고 터져나간 듯 했습니다. 차 앞 범퍼와 옆문은 다 날아가고 그 말에 제 실수로 인한 사고임을 깨닫게 되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를 낸 상대방의 차가 예비 신랑의 차보다 훨씬 비싼 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아주 제대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서 예비 신랑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마치 로켓처럼 끝내 주행하여 도착해 처참한 차의 상황을 본 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듣고 나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죠. 동기들은 언제 오느냐, 왜 안 오느냐 연락을 쉴 새 없이 했지만 저는 답장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계속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에는 땅이 꺼질 것 같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에게 상상도 못할 말을 했어요. 아, 사실이 참 내 차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차란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과실이 100% 아니라고. 그것도 내가 차 빌려준 거 말 안 했는데. 아, 미치겠다. 알고 보니까 예비 시부모의 차였고 저한테는 자기 차라고 그동안 속여왔던 거예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받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순간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서 어떻게 나에게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성과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가능한지. 성과금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지금은 울고 싶은데 누가 그런 말을 내게 지르고 있는 거야? 성과금을 받은 건 사실이야.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차를 한 대 사드렸어. 단지 성과금 받은 돈만으로는 차값을 다 채울 수 없어서 부모님이 돈을 더 보태서 차를 샀어. 그러니까 결국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라 부모님의 차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 제대로 알았다면 차를 끌 텐데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어차피 내 돈으로 온전히 부모님께 차를 사준 거니까 내 차나 다름없어.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차는 내 거 되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친 건 아니잖냐. 아무튼 너가 산 거 이거 어쩌면 좋겠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 해? 견적 받아보고 찾아가서 다 말씀드리고 사과드려야지. 아, 진짜 자기 차라고 해서 빌린 건데 자기 부모님 차인 줄 알았으면 나 빌리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막다른 골목에 막혀버렸기에 하는 수 없이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일부러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예비 시부모님께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잘못을 전부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자하시더라도 저를 달래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아유, 아가씨가 놀라서 가슴이 콩알만해졌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은 괜찮지요. 우리도 잘못이 있었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쪽에서 애초에 사실대로 말을 했다면 아가씨가 차를 빌려가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사고도 없었을 거예요. 어디 다친 데가 없는 거지요. 아이 그러면 되죠. 차는 우리들이 알아서 수리하고 상대방 차도 다 상하기 했어요. 견적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런 돈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두 다리를 펴고 푹 쉬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4,800만 원은 사실 쉽게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크기 때문에 예비 부모님께 평생 감사함을 느꼈고 이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를 갚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갚아 나갈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꾸미지? 그래, 이제 우리 둘 변하지 않고 서로를 잘 대하며 지내보자고요. 그 이후로 예비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편지나 안부 전화도 드리고 가끔 만나기도 하면서 지냈어요.
처음에 겁을 먹었던 것과는 달리 예비 가족께서 잘해주시고 저에게 뭔가를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려고 할 때마다 응원도 해주셔서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강원도에서 떡 선물 받았는데 가져다 드리려고요. 평소에 떡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맞아요. 저도 떡을 엄청 좋아해요. 나는 떡순이니까 오늘 당장 가져다 드릴래요. 나는 안 그래도 떡을 버터에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탁 땡긴 해서 오늘요 오늘은 제가 일이 바빠서 주말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주말에 떡 들고 찾아뵐게요. 아니, 나는 오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집에 들렀다가 밤늦게라도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부부는 늦게 잠드니까 12시 전후로만 오면 상관없어. 처음에는 제게 아들이랑 만나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는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클라이언트가 오늘날 답변한 텍스트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바쁜 사람이라도 제 스케줄을 무시하거나 전화했을 때 못 받으면 화를 내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게다가 2해 동안 연애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이번 특별한 날에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저는 넥타이를 선물해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시면서 아들이 2배나 더 값진 선물을 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와는 사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끼기 시작하니까 점점 미치겠다고요? 내가 우리 집에 피 있는 건 잘 알고 있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야 그 빚도 다 탕감이 되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좀 잘 챙겨야 해. 이번에 회사 사람들끼리 야유회 가는데 김밥 사서 간 게 우리 아들밖에 없단다. 그런 날은 도시락을 좀 이쁘게 쌓아서 챙겨주고 해야지. 예비 신랑은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예비 신랑을 챙기는 것이 제 몫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본인들의 차례를 망가뜨려서 생긴 빚을 예비 신랑에게 꾸준히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도 점점 지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큰 돈을 갚아주셨으니까 저도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냈어요. 을의 연애에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할 일이 없어. 이번에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홍기는 다 찾았고 너랑 결혼할 것 같은데? 나도 친척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없어졌다고 하니 사랑 한번 하자고 그랬어. 예비 시어머니는 당당히 옷을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을 못했어. 나는 다니는 직장이 3월, 6월, 9월, 12월에 보너스가 나오는데 그때가 딱 6월인데 보너스를 받았을 때였고 그 사실을 예비 신랑이 알고 있었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예비 신랑이 전화가 왔어. 그러더라고 하길래 보너스를 받았을 때 얘기한 거였어. 그 돈으로 우리 엄마께 옷 한 벌이라도 사들어주면 될 거야. 아이야, 내가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꼭 자기한테 받고 싶다는 거야? 친척들에게 자기가 좋은 옷을 한 벌 선물했다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겠지? 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이번에만 좀 부탁할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 나가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 꽤 좋은 옷 한 벌을 구입했어. 결혼식에 참석하시려는데 싸구려 정장을 드릴 순 없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비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들 만한 옷을 골라드렸어. 옷을 결제한 후에 배가 고프다며 밥을 먹자고 하셔서 백화점 위층에 있는 중식당으로 갔어. 식당에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계셨던 저에게 예, 물 좀 불러봐라. 숟가락 좀 가져다 줘 하면서 서탁 부름을 엄청 해야겠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가 비싼 옷을 선물했으니 식사값은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가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상을 팍 떨면서 숟가락으로 먹던 음식을 내 이마에 때리시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번진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아니 비싼 옷값은 내가 내 거야.
너한테 차에 신경을 쓴 걸로도 충분히 대로서 밥값까지 내라는 거지, 이런 말씀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아래 사람이 내는 것인데 옷을 선물한 것에 대한 유효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지요. 사람들이 놀란 소리에 놀라서 주위를 보니 이마에 호라 건드렸다는 기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도 솟구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간 큰 소리를 질렀어요. 밥 한 끼 사주시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제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사주기 싫으셨으면 돈 없어서 못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숟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건 무슨 경우예요? 누나, 풀이한 걸면서 말하는 꼬락서니 조금만 어봐요. 아주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말 안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이에요. 너의 이런 버릇을 고치려고 한 행동이죠.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그래서 집중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말 안 들으면 밥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자식은 아니지만 숟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행동은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교양, 어린이, 그리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양이야. 너 지금 나한테 교양 없다고 오는 거야? 어디 어른인데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소리를 해서 미안해요. 어른이 되려면 어른스러워야 하는데 어른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밥까지 살라고 한다니. 아니, 밥값 내라고 말하세요. 싫으면 명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죠. 지금 내가 날 거지라 해야 그런 거 알아듣니? 그리고 뭐 옷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거지냐 뭐냐. 넌 이제 나를 거지 취급해. 다를 바 없죠? 결혼도 안 한 아들 여자친구한테 친척 결혼식에 가서 옷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거 거지 근성이에요. 넌 우리 집 차에 타고 먹고 사는데 아주 당당하게 거만하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잡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4,800만 원 억지로 걷어내려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 강요하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갚으려 해봐도 이러는 건 너무하다 싶어.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 인생 중에서도 심각한 결정을 내릴 때에 발목을 잡혀서 못 살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상대방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마치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더니 뒤에서 돈 내고 가라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당황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집으로 와서 예비 신랑에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보내놓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는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엄청 많았대. 예비 신랑도 진심 어릴 유 있게 사과하고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청 긴 사과 문자를 보내놓았대요.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열이 오르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데 여성이라면 이런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나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런 사람이 내가 원래 이랬던 걸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정된 문장입니다.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니? 2번 다시는 너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연애하고 있을 때 내가 참견하지 않을 거예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해서 너무 편안하게 대할 거예요. 사과를 하마 앞으로 결혼 전에는 너를 부를 일 없을 거예요. 미안해. 처음에는 읽고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사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갱년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 제 마음도 슬쩍 풀렸네요. 예비 신랑도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딱 1번 용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순탄한 연애를 계속하다가 우리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었죠. 슬슬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다는 말이 양가에서 나왔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지금 이별을 했으니 언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맞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잘 맞는다고 판단했거든요.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스드메 세트도 예약했어요.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식장을 꾸밀지, 청첩장은 어디서 할지, 손님은 몇 명이나 초대할지 이런 것에 대해 상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지도 예약했어요. 마지막으로
신혼집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의 주택 시세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준비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그 사건 이후로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냥 데이트만 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신랑과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자상할 때는 자상하고 친절할 때는 친절한 예비 신랑이지만 식장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예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나서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정권이 저에게 올 거라는 마음으로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에게 할아버지 제사가 일이라면서 입을 열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내일이 있는데 말이야 라며 자기가 요리를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자취를 한 지도 오래되어서 그렇겠지만 이번 제사 때 우리 집에 가서 점도 딸 겸 제사 음식까지 함께하며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다 보니 우리 엄마가 불편해했다. 엄마에게 점도도 괜찮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나도 서둘러 말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불쾌하게 할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점수 아니지 않아 내 결혼 전이라도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봉사해야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가래. 혼인 예정이라 하더라도 친척분들께 결혼 소식을 전하고 우리 엄마에게 점수를 드리고 친해지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내 눈치를 살피며 점점 더 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자기는 우리 집에 가서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안 하면서 왜 나만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그래요? 솔직히 자신이 생각해도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은 제사도 없는데 아이 자기야, 청아랑 시댁이랑 같을 순 없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어차피 가서 드려야 할 제사인데 가서 음식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남녀가 동등하게 준비해서 결혼하는데 시댁이랑 왜 같을 수가 없을까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 진짜 결혼하기도 싫어요. 아, 식장도 다 잡고 결혼 준비 반 이상을 끝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연애만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뭘 믿고 당신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야 할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어요. 아직 예약도 다 안 했고 구두 계약만 잡아놓은 것도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야, 결정해야겠어.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자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수 없다는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남자가 왜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말을 실수했다고 하면서도 못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 어떻게 이해해? 내가 자기랑 헤어지면 어떻게 살지? 주변에서도 자기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고 헤어지면 난 어떻게 말하고 다녀야 해?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차 수리비까지 전부 내가 갚아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5천만 원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줄 알아. 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도 군소리 없이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잘할 테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빨리 말하는 동안 약속까지 꼭꼭 지켜주는데 저도 솔직히 청첩장을 찍기 직전인데 헤어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 말대로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제동이 걸릴 뻔한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을 예약해 두느라 돈을 지불하고 스드메도 예약을 다 하고 웨딩 촬영도 싹 다 찍고요. 청첩장도 만들고 정말 준비할 게 많다더라고요. 혼수도 어느 정도 골라두었고 신혼집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담 예약까지 싹 잡아두었고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되어가고 있으니까 양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을 열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준비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주말에 가겠다고 했더니 굳이 평일에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일에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주말에 푹 쉬고 저녁에나 가고 싶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박박 웃기면서 평일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더 말을 보태진 않았어요. 고집을 부려서 시작부터 기분이 상해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평일에 퇴근하고 예비 시댁에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인사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에게 먼저 가더라고요. 그날 회사 앞으로 예비랑이 문제에 그 차를 끌고 와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거든요. 우리 아들아. 오늘 회사에서는 어땠어? 누가 딴지 걸고 시비 걷는 사람 없었어? 오늘도 별일 없이 잘하고 온 거지? 그래, 너도 오늘 고생 많았다. 아이, 오늘 뭐 고생해. 내가 상전처럼 회사 앞까지 차를 끌고 데리러 가서 모셨어 왔는데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엄마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아이 예비 어머니가 예비 신랑의 엉덩이를 계속 두들기더니 잘못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초대를 받은 입장이었으면 차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가서 식사를 하려나 싶어서 뻘쭘하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대화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뭐 그리 할 말이 많은 건지 둘이 쑥덕쑥덕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슬쩍 제 눈치 한번 보더니 예비 신랑 옆구리를 2번 쥐더라. 그것을 보니 뭔가 있나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글쎄 실적 저에게 오더니 제 목에 뭔가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있다 싶어서 보니 악정이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뭐야, 이건 앞치마를 왜 내 목에 걸어?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기엔 새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자기, 우리 잘하잖아. 오늘이야말로 자기의 솜씨를 뽐낼 때야. 이제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음식은 며느리 자기가 다 맡아서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는 게 아니겠어? 자기가 이쁜 짓 좀 해야지. 울 엄마도 자기 이쁘다 하지? 아, 어서 빨리 주방으로 가서 솜씨 한번 부려봐. 제가 앞치마를 살포시 벗어주세요. 버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과 앞치마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오늘 손님의 자격으로 왔잖아.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러 손님은 무슨 이제 식구가 될 건데 우리 집 문화에 익숙해져야지. 우리 집에는 제사가 있잖아. 원래 제사가 많은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다들 음식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해. 여기서 제사 이야기가 왜 나와? 자기랑 연애를 하는 동안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사 준비한다고 한 적도 없잖아. 아이, 그런 건 엄마랑 집안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랬지? 난 장남이라서 와서 절만 하면 됐거든. 내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장남은 저라고. 나는 앞치마를 메고 뭐라는데 집안 여자들이 하는 일이랑 남자들이랑. 일이 나누어 정해져 있는 것인데 당연히 다르지. 뭐 하겠어, 나는 그거 알아. 예쁘게 붙이면 자식도 예쁘게 낳는다는 것이야. 어머, 우리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한번 보아야겠어. 송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자식도 예쁘게 낳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난 처음 듣는 거야. 어쨌든 이건 경우가 없는 행동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앞치마를 입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가 손에 뒤집개를 쥐어주셨대. 이건 뭔가 이상해서 예비 시어머니를 응시했더니 저를 봉책하며 말씀하셨대. 날 잡고 결혼식을 잡고 상견을 하고 웨딩 촬영을 마치고 집계약까지 했으니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겠지?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크고 작은 빚을 갚아야 해. 저번에 상견했을 때 너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조차 내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가 의기양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
아이가 지킬의 나이도 아니고 결혼 전에 안 해봤다고 미안하다고 할 때 갑자기 이중인격을 넘어서 다중인격자 같았어. 우리 집은 1년에 7번째 사람이 오는데 2번은 설과 추석에 와서 지낸다. 오늘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 지내는 날이라서 너를 부르러 왔어. 김에 함께 음식도 먹고 제사상 차리는 법도 배우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7개의 제사는 내가 계속 지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어.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다물고 있던 중에 예비 신랑이 갑자기 자신을 등등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엄마, 내가 말했잖아. 얘가 요리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자취를 오래 했는지 그런가? 내가 가끔 밥 얻어 먹을 때마다 식당 하나 차리면 대박 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제사 음식은 앞으로 우리 마누라가 시키면 돼.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물개 박수를 치면서 예비 신랑에게 대굴하더라고요. 어머, 아우,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제사도 너네가 물려받으면 되겠다. 그동안 내가 조상님을 잘 모신 덕분인지 이런 날이 다 오네. 앞으로 너네도 조상님 덕을 보려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모셔야 한다. 알겠지?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도깨비 판이라도 열린 것처럼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대로 찬물을 끼깽촌. 아니요, 제가 태어나서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서요. 왜 조상님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상님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상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빚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조상님의 보호를 받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상님께 진심을 다해 경배해야겠죠. 아, 시세님 오시기도 전에 왜 남의 집주인님께 경배하나요? 결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 조상님이 알아서 할 테니 제가 얘기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너희 집 우리 집이 어디냐고요? 이제 함께하는 가족인데 시집을 가진 것과 몇 달 후 결혼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제사도 미리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미리 예습한다고 한다면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 너가 나의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결혼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할 테니 그러니 똑바로 해.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끼어든 것 같아서 인상을 팍 쓰며 말을 하는데 이놈도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결혼하러 온 거야. 종로를 타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딱 소파에서 일어나서 말했어. 기가 막히게 좋았고 음식이나 나발이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매번 이럴 때마다 빨리 소리로 빌고 비지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전부터 제사를 지내라고 난리를 쳐댈 필요 없어.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차 수리비 5천만 원으로 사람 목숨을 걸 것 같아. 잡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뭐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아, 그러면 차 수리비를 내놓고 가는 거다. 그리고 예식장을 취소할 때 드는 위약금이란, 우리가 대출받을 때 마련한 집 위약금이란,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까지 전부 다 내가 내야 해. 아파. 결혼을 깨겼다고 강제로 부르는 거니까 그 돈 다 내가 갚는 걸로 해라. 나는 한 푼도 못 줄 거다. 우리 아들이 말 잘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결혼을 강행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저번에도 한 번 파혼한다고 하더니 우리가 한 번 봐주었는데 또 이러네. 우리 조상님들이 찾아오셨을 때도 모르는데 증손주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기분이 나아서 오셨을 텐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하다니. 너 미쳤니? 미쳤어. 조상님이요. 노하셔서 우리 앞길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조상님이 밥 한 번 안 차리고 결혼하고 빈정 품었다고 한 번 상하게 했다고 자손들 안 보살펴주려고 할 거면 조상님 왜 모이냐고? 그건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 대신 버릴 거면 퇴마를 하시라고. 그런 조상은 좋은 조상은 아니겠네? 어머,
예전에 봤는데 뭐가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어. 너 당장 취소하고 사과해. 이거야 명망 있는 우리 조상님은 욕되는 짓이야. 네, 그래, 선 넘어버렸어. 당장 배 내려서 너 오늘 한 말 좋아한 거면 나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은 뒤집개를 다시 주더라고요. 난 예쁘게 붙여서 제대로 올려서 제대로 하면 돼. 아직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앞으로 내랑 결혼 생각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 그 말을 하면서 웃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진짜 예의도 없고 소리도 컸어요. 내려오는 순간 통쾌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비 신랑의 얼굴이 붉게 달라졌을 때 소리를 질러서 저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소중한 아들의 얼굴에다 이러다니. 어머나 어머나, 우리들 얼굴이 저렇게 붉어진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버텨도 못할 만큼 예비 신랑의 뺨을 자극하면서 소리를 질릴 때 예비 신랑이 피가 주룩 흐르는 모습을 보니 아마도 나에게 보복당할 만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안 한다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종로르들 하겠다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 이런 종로르들 할 다른 여자를 찾아보거나 세상에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귀가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듣다가 앞으로는 가족이 되어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럼 너랑 가족 안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제게 당한 것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입을 혀로 막 쓸어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해? 어금니가 흔들리는 것 같아. 너가 뒤끝을 내 뺨에 갈면 어떡해? 이거 뺨이 부풀어 올라간 것 같은데, 아이 정말. 내일 상처 세에게 받을 거라고. 아니야, 저는 예비 신랑에게 손바닥으로 때렸으면 뭐가 다르겠어? 화를 내고 뒤끝도 집어던지고 앞치마도 버렸어요. 씩씩거리며 가방을 들자 저에게 이대로 가면 후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제가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5천만 원 받아내겠다며 그 돈에요. 대한 이자까지 받을 거라고 말해요. 그걸 내놓기 전까지는 무조건 결혼하는 거라고 하지만 후에는 누가 할 소린지 어이가 없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 순간 현관문 앞에 놓인 골프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를 하나 싹 뽑아서 나왔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 골프채는 왜 가져가? 이제는 뭐 도벽까지냐? 너 그걸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오마, 아파. 맞으지 좀마. 제가 이를 뿌듯 갈면서 그거 그대로 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그놈의 지긋지긋한 예비 시댁 외제차를 개박살 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이 어차피 모든 예약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배째라고 나올게. 분명했으나 이 외제차라도 박살을 내야겠죠. 쌤쌤이었어요. 정신없이 차를 부수고 있었는데 차에서 요란한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막 구경도 오고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는데 제가 미친 듯이 골프채를 휘두르니 막지 못하셨어요. 정말로 산산조각으로 차를 부수고 속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분명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놈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우리 부모님께 진짜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기네 집에 와서 큰 실수를 범했다고까지 얻어맞아서 어금니가 흔들린다고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이라면 사가라 하면 받아주겠다고 한다더군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놈이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사람을 해했다고 하니까요. 놀랐어서 전화를 하셨죠. 그게 완전 미친 행동이에요. 아니, 내가 실수를 한 건데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맞을 만한 거잖아. 어쨌든 맞아요. 설마 엄마가 돈을 주신 건 아니겠죠? 네, 뺨이 2배로 부풀어 30만 원을 달라는데 너희 아빠가 일단 주셨어요. 저는 열받은 채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쳤죠. 얘야,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면서 왜 그래요? 도대체 치료비 30만 원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죠? 너 그지야. 그걸 왜 받아가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해. 너는 우리 집안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차까지 아주 망가뜨렸다더라고요. 당장 사과해. 내가 차를 망가뜨려도 너는 아무런 말이 없으시죠. 너도 똑같이 파혼에 대한 잘못이 있는데 그 많은 위약금은 뭐예요? 나보고 혼자 다 나라 그게 정당하지 않아? 그래서 쌤으로 보셨나? 차를 털어야겠다. 그러면 나 혼자 위로가 될 거야? 끝내는 게 억울하다. 제가 떠나라고 2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차단을 풀었어요. 그러더니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뚫린 입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들다고. 그리고 차가 왜 다 보였느냐고.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아? 그리고 제사 준비 좀 같이 해보자고 할까봐. 그래, 너는 유별나게 구하는구나. 남들은. 수능 하루 전에도 이런 얘기하면서 에이, 결혼할 이유를 모르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게 뭔지 알 수 없어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너랑 파하는 걸 마음 먹은 거를 결코 바꾸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 아버지가 준 30만 원 치료비를 받고 떨어진 이지 새끼야. 이렇게 말했으면 소심해져야지. 그깟 30만 원 돌려줄게. 그러면 너도 5천만 원 내놓으세요. 얘야, 멍청한 가지가야. 그 5천만 원은 결혼 전에 내 집에서 동거한 것보다 더 많은 거니까 입 다물어. 나는 그 놈의 정강이를 발로 찼으면서 2번 다시 안 오게 하라고 말했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집에 돌아오라고 요구했어요. 전화 차단까지 하고 모든 걸 무시했기 때문에 저랑 연락이 끊겼으니까 저희 부모님께 다시 연락을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번 어떤 말이 오더라고요. 글쎄, 제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러셨는데 맞소송을 걸겠다고 하셨대요. 그동안 우리 딸에게 말씀드린 대로 차액 수리비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에어컨 돌리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음식장이나 집이나 신혼여행 준비 등을 하느라 예약했던 것에 위약금도 낼 수 없다던지 강조를 했다면 어쩌면 한번 가볼까 했을 때 가보자고 우리 집에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된다고 다 소송 걸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승리하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제안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은 본래를 보여줘야 제정신을 차리겠다는 결심을 내리셨어요. 예비 신랑의 집에선 한바탕 소동이 있었겠죠. 어차피 자기네들이 차값을 가져가고 소송을 걸어봐야 위약금 소송도 신청되어 있으니 더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위약금이 사실로 매우 많은 돈인데요. 그래서 취하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돈이나 차값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소송을 해도 큰 손해를 입지 않았어요.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모님까지 찾아갔다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예 싸움을 걸겠다고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욕하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욕을 하셨다고 하니까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로 무서워서 있는 그대로라 돈 때문인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처럼 살기보다 혼자 평생 살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점을 찾아서 상대방이 항상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어요. 새누당에서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보는 눈을 키우고 내면을 더 가꾸려 해요. 사람은 분수를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이없는 일에 당하지 않고 내면을 발전시키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셔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으신 분들이 저의 심신정화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